업계 전체의 성과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업종이다. 하여튼 쌀 때 삼키고 비쌀 때 뱉어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는 약간 유기체거든요. 정말 현란한 뭐 기술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경험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엔 그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그 뭐죠? 그 터키 리라화 폭락. 네네. 예, 뭐 그런데도 오히려 계속 그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또 신흥국 경제의 어떤 그 위기 전조 증상 아니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터키 어렵죠. 환율이 참 어려운 것 문제가 같아요. 거기는 정치 문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혼합이 돼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또 잘 못 펼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남마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좀 지켜봐야죠. 뭐 그거를 섣불리 판단을 하고, 다만 지금 가서 샤넬 백을 사면 싸다고 하던데. 거기서 현지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환율이라는 게 지금 저렇게 폭락했을 때 어이쩌면 우리가 그때 우리 IMF 때 떠올리면 우리 원화 막 2,000원, 2,000 몇백 원 할 때 그때 한국 자산 엄청 싸게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 돈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1월 달에 터키를 가고 싶었거든요. 가서 그래요? 한번 살펴보면서 터키의 자산 가격이 어떤지, 그런데 싸면 이걸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언제 이런 경험을 했냐면은 예전에 브라질이 IMF 있었을 때 룰라 그때 막 대통령 당선돼요. 그때 브라질을 갔어요. 브라질을 갔는데 달러 10,000불을 갖다가 그때 걔네 헤알화로 다 바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실컷 몇 개월 여행을 하다가 다시 이걸 교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헤알이 한 1달러에 한 4헤알 뭐 이 정도 할 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에 들어갔어? 강해졌구나. 엄청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을 실컷 썼는데 나머지 그 헤아라를 달러로 다시 바꾸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000불밖에 안 쓴 거의 10,000불을 예를 들어서 한 6,000불을 썼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그냥 10,000불 가운데서 한 8,000불? 8,000불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 환율. 한 몇 개월 차이의 변동성. 저도 비슷한 경험이 그 IMF 직전에 있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브라질도 안 좋잖아요. 금리가 자꾸 인상시키고. 가치는 떨어지고. 또 브라질 채권은 워낙 우리한테 유명하고.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게 우리 학생들이 또 분석을 했다 아닙니까? 분석을 했고요. 조금 이제 터키, 브라질, 그리고 뭐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또 베네수엘라, 이런 쪽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이제 항상 환율에 대해서는 그럴 걱정 없다. 그럴 걱정. 우리나라는 생산을 하는 나라다. 충분히 전세 생산을 하고 우리가 쓸 거 남아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터키나 베네수엘라처럼 팔 게 없으면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환율이 오르면 갑자기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엄청 팔리기 때문에 돈이 우리나라로 막 쏟아져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율은 안정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저는 수출할 거리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일부 원자재하고 커피. 그래서 저는 브라질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커피 농장 가격은 지금 헤아라가 많이 싸졌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집값이 절반 이상으로 폭락해 있었던 상황인데 3개월 후에 떠날 때 보니까 거의 또 40-50% 이상씩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쌀 것 같아요. 농장 가격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커피 원두는 달러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한데요. 그걸 떠나서 이제 브라질 쪽 같은 경우에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하는 좀 국채잖아요. 국채 투자. 그렇죠. 국채에 많이 투자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브라질 그냥 쉽게 그 말씀을 드리면 브라질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10년 전에는 회화라가 600원 했었는데 지금은 210원 정도, 3분의 1 토막이 났죠.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냐,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할 때 가치 투자, 브라질 채권도 가치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이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학생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왜요? 예? 폰트, 저는 좀 이 자료를 안내서를 만들 때 제발 좀 폰트 좀 키워달라. 내 눈엔 잘 안 보인다. 근데 학생들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노화 현상이미 오신 거고 젊은이들의 눈은 쌩쌩한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만들면서 가장 많이 싸운 부분이 폰트 크기였는데 학생들이 이겼어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큰 글씨가 좋을 때가 그러니까, 오겠지. 너는 나이 먹어봐라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네. 지금 그 브라질 채권 10년물 브라질 채권 금리가 11점 몇 프로일까? 한 12%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투자를 하고 이자가 나오면 그걸 계속 재투자를 해서 10년 들고 갔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이냐.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발생한 어떤 수익금을 달러로 교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 계속 재투자를 한다. 그렇죠.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가 그러니까 복리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이자가 나오면 그 이자로 또 채권을 투자하고 채권으로. 예, 계속 그 10년물 사놓고는 계속 그런 식으로 10년을 되면 이제 만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돼서 받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를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근데 그때 돈 받았는데 그때 환율이 박살이 나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해봤어요. 지금 211원인 환율이 만약에 1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반 이상 반 토막 더 났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600원이었던 환율이 200원까지 내려왔고 그게 추가로 더 반토막 나기는 저는 지금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브라질이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기 자산도 때문에 있고, 원자재는 있고 아무리 수출할 거리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 환율이 되면 커피 농장도 있고, 그래도 철강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는 예측. 근데 그건 예측이니까 만약에 100원까지 환율이 반토막 이상 떨어졌을 때 수익이 얼마 나냐 보니까 10,000원을 투자하면 10년 뒤에 14,312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환율이 반토막이 나도 그렇게 한 4,300원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수익률로 따지면 아마 한 3% 후반대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그 정도 수익률이 날 거고 만약에 환율이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네. 그러면 10,000원을 투자했을 때 3199원, 30,000원 정도. 10년 만에 10년 만에 200% 수익이죠. 200% 그렇죠. 원금 수익이, 빼고. 수익이 날 거다 정도고요. 만약에 환율이 400원 정도로 올라와 준다면 한 5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라면 10년 동안 저는 투자를 어느 정도 일부 국채 투자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무 많은 금액을 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약간 그런 분산 투자를 하기 괜찮은 그런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예상했지만 만약에 정치가 좀 빨리 안정이 되거나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는 수익이 확 달라지겠죠. 겪어보신 것처럼 그럴 때는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근데 왜냐면 그때 룰라 대통령이 딱 당선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IMF 그 환율 그때 환율이 확 달라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이 되면 이게 보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 그러니까 자원이 많아서 그런 경제 규모가 꽤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브라질도 지금 들어가 볼 만하다는 거는 최악의 국면을 계속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 국채 투자할 때 외국에 현지 통화 채권이냐 아니면 달러 표시 채권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건 현지 통화 채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현지 통화 채권이죠. 왜냐하면 현지 통화 채권은 부도가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발행한 거는 브라질이 달러 이거 채권 상환해 주세요 하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달러가 없어. 그럼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하지만 브라질 정부한테 브라질 채권을 주세요 그러면 브라질 정부는 뭐 돈 찍어내면 또 환율의 문제지 브라질 해야 할 채권은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이제 부도가 나는 쪽은 아니다. 근데 또 그 환율이라는 건 결국 인플레이션율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를 자꾸 상승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자꾸 높아지니까 네. 이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네. 올리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인플레이션 남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네. 그 걱정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높을 거예요. 예. 네. 왜 높을까요? 인플레이션이. 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그 브라질 같은 나라의 그 인플레이션은 이유가 뭐냐 하면 환율이 자꾸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들은 자기 나라에서 자동차도 못 만들고 냉장고도 못 만들고 생산을 못 하잖아요. 생산을 못 하면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약해지면 그런 물건들을 소비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자,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나라들은 환율이 폭락하면 그대로 그게 물가로 전환이 되는 수입 거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르지만 네. 거기처럼 그 수입, 그 환율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니까 네네. 대신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하니까 네. 그 자원의 미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반대로 네. 그 방향성만 생각해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커피 농장 사면 어떨까? 그치? 왜 갈수록 사람들 커피들 마시기 좋아하니까. 커피는 그 수요는 자꾸 달러로 사고 팔고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꼭 그렇죠. 주식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도 브라질 갑자기 땡겨지는데. 같이 한번 가시죠. 그럴까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뭐야 그러는데. 네. 브라질 나름대로 또 괜찮잖아요.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네네. 하여튼 이건 우리 또 방송 끝나고 브라질이든 주식이든 뭐든 하여튼 쌀 때 삼키고 비쌀 때 뱉어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네.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이제 네. 가치 투자 워낙 이제 지향하시는 걸 뭐 다들 아니까 네.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 일단 제가 좀 보니까 2, 4, 6, 8, 10, 12, 14, 네, 좀 많아졌습니다. 18. 예. 네, 18종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근데 그 가운데 2, 4, 6 종목이 아마 최근에 사신 거고 네. 12종목을 이제 계속 보유를 해 오신 건데 네, 맞습니다. 예. 일단 한양증권, 한국증권금융,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IBK 투자증권, 네. 조국증권, 증권사만 현대차증권도 있네. 증권사만 한 6개, 7개를 가지고 계세요. 예, 증권사를 분산 투자하고 있네요. 그러게. 예. 이게 작년까지는 한양증권 이 한 종목이 44%였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제 한 80%까지 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업계에 있을 때, 자산 운용사에 있을 때는 여러 종목을 막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그냥 한 종목 신고하고 회사에 신고하고 계속 그냥 들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액기스 한 종목을 그렇게 투자를 한 거고요. 근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그 정권주에 대해서는 참 오래 전부터 저는 좋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정권 회사의 성과는 일단은 정권 회사에 투자를 하면 제가 다른데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왜요? 정권 회사의 실적은 부동산이 좋아지면 부동산 쪽에서 이익을 내고 그 주식 쪽이 좋아지면 주식 쪽에서 이익을 내고 채권 쪽이 좋아지면 채권 쪽에서 이익을 내고 만약에 메타버스가 좋아진다. 그럼 난 메타버스 종목이 뭔지를 몰라. 그쪽으로는 못 투자하겠어. 하지만 정권사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내는 거죠. 뭐가 됐든 거죠. 테마가. 네, 내잖아요. 뭐 어떤 발행을 통해서 했든 어쨌든 그 시장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해주면 이 증권회사는 또 수많은 곳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거래소 수수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업계 전체의 성과에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이 업종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옛날 그
이탈리아 중세 시대 때부터 생겨난 업종이 어떻게 보면 정권 업종이고 금융 업종이다. 그렇죠. 예. 뭐 하긴 계속 주식 투자 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좋고요.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정권 회사인데 자산 가치 비교해 가지고 뭐 3분의 1, 뭐 4분의 1, 요즘은 조금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뭐 3분의 1, 뭐 3.5분의 1 이렇게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요. 청산 가치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반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why not 하고는 저는 이제 매수를 하고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이 금융주, 증권주를 포함해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싼 가격대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건 안 오르는 주식. 네. 왜 우리 이유를 뭐 관치금융에서 찾는 분도 있고, 네. 뭐 인기 없는 네. 비인기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어쨌건 네. 그런 주식을 샀잖아요.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 제가 이제 작년이고 올해죠. 올해 제 수익률이 여기 이제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네. 순 자산 가치 주식의 순 가치는 100에서 135로 증가했죠. 35%. 아, 올 한 해? 예, 올 한 해. 그래서 학생이 묻더라고요. 그 35% 수익이냐? 아니다. 한 50% 된다. 50% 되는데 내가 작년에 제가 주식 비중이 100%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대출도 갚고 이러면서 주식 비중을 80%대 수준으로 낮추면서 돈을 인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작년은 제가 한 50% 성과가 있었고요. 아, 작년? 올해? 작년, 올해. 참, 올해. 그러니까 작년은 뭐 누구나 돈 버는 장이었고 사고 올해. 있었다면 초에. 근데 네. 올해는 참 어려운 장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뭐, 왜냐하면 제일 많았던 종목, 이 한양증권 그 10년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년,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종가가 9,200원이었네요. 네. 지금은 11월 종가가 14,500원인데 여기 한 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2만 원, 뭐 18,000원 그 이상에서 좀 계속 매도를 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비중이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다른 종목보다는 44%에서 24%로 예, 낮췄군요. 이것들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로 가격이 또 다시 이렇게 14,000원 정도로 빠지니까 지금은 이제 보유 홀드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이제 좀 났었고요. 나머지 여기 하이투자 증권 이런 것도 뭐 30% 하고 기본적으로 이 하이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이번에도 한 지금 종가 대비 한 10% 이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일단 배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그 사신 시점이 언제예요? 한양증권은 10년 됐죠. 10년 됐고 예. 한국증권은? 한국증권금융은 한 15년 됐고요. 그러면 예. 10년, 15년간 보유한 그 총 토탈 예.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게 15% 이상이죠. 연간? 네, 한국증권금융은 제가 처음 책 쓸 때부터 이거를 계속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지금은 사야 될 때, 지금은 팔아야 될 때. 같은 종목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예, 비싸죠. 당연히 좀 비싸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또 다시 싸지면 또 비중을 올리고 하는 식. 이거의 수익도 여기에서도 수익이 나오고요. 그다음 배당에서 수익이 나오고요. 여기 이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게 정자를 해서 정자를 9,000원인가 얼마 싸게 해서 지금 희석돼서 좀 이런 건데 뭐 15,000원, 16,000원 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랐고 처음에 제가 책에서 소개를 할 때는 가격이 뭐 6,000원, 7,000원 뭐 이럴 때였고요. 근데 6,000원, 7,000원에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하면 평균 10년 동안 평균 배당이 한 700원, 600원 뭐 이렇게 10% 정도 평균 배당을 받았죠. 대부분 뭐 한양증권, 하이투자 제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하이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단가가 제가 매입한 단가가 한 5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700원대였어요. 700원대였는데 지금 올해 120 얼마인가? 130 얼마 뭐 그 정도 그 정도의 배당을 주잖아요. 배당. 그리고 몇 프로예요? 거의 뭐 20% 가까이, 20% 가까운 제 매입 가격에 비교해서 그렇죠. 그 정도의 배당을 주는 주식이고, 그리고 가격도 계속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서 꾸준히 오르고 이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으면 배당에서
평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7% 이상 나온다. 배당에서 10년이면 더블이 된다. 예, 그다음에 10년 동안 가격이 더블만 되면 매년 평균 15%의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치 투자를 해도 네. 평균 1년에 15%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내고 그렇게만 내면 4년이면 더블이 된다. 더블이 된다. 근데 예. 지금 이 시점이 좀 오래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이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사도 그런 수익이 나올까? 제가 처음에 이런 생각. 이런 주식을 살 때도 다 그러셨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항상 그런가? 그때는 더 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제가 뭐 산다 하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이런 거 해 그러면 증명이 됐으니. 예, 증명됐으니 그때는 그런데 말이 많았죠.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냐. 야, 예. 널 믿고 내가 너네 회사 맡겨도 되냐 돈을? 막 이렇게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투자 못해? 막 이런 식의? 뭐 그때는 제가 주식 안 하고 채권 쪽이었으니까 채권.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그래 요즘 뭐 제 친구들은 제 과거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기 없는 주식 중에서도 정권주구가 많았어요. 뭐 솔로몬 정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다 제 히스토리로 돈을 버는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요즘 신규 보면 이런 삼성카드 이런 거 산다 이러면 그런 주식을 왜 사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계속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게 아니고 1등 할 줄을 알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도 막 정말 현란한 뭐 기술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경험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경험을 계속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교수님은 이러한 식으로 계속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벌어본 사람 그게 정말 돈이 되겠어? 예. 지금 관심이 많은 심리가 땡겨지는 예. 수급이 땡겨지는 예. 메타버스로 가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게임주나. 맞아요. 그래도 적어도 이걸 보시면 잃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실 거고요. 잃지 않는 게 아니죠. 15% 평균 15% 이상의 수익률. 거기다 이렇게 어떤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올해 한 해 50% 수익을 내셨다고 하니까. 네. 상당한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하자. 같이 투자해도 돈 벌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금융주 아직도 계속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금융주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사실 조금 배당락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땡큐 하면서 좀 매입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당락 싼 주식을 사야 될 때다. 1년에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가격으로 보면 가격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보니까 오르는 주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날을 기다리는 건 이렇게 배당락으로 그렇죠. 떨어지는 거.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 주식을 싸게 바닥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 배당락을 정말 잘 활용하는 투자법.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배당락일 때. 그게 오늘 제가 삼성 카드를 샀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배당을 한 6% 정도 줄 것 같아요. 6% 같은 정도 줄 것 같은데 가격은 7%가 떨어졌나? 그러니까 배당 주는 것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근데 사실 또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감안하면 이렇게 배당락일 때 그 배당 나오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주는 주식이 고맙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보다 주는 것보다 많이 떨어진 주식. 네네. 그런 걸 보니까 오늘은 요거 한 종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또 웬만한 괜찮은 주식들은. 그러니까 근데 배당을 많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배당락 어느 정도 2% 3% 그런 건 안 사죠. 배당을 한 6% 주는데 오늘 3% 2%밖에 안 떨어졌다. 그러면 싼 거 아니지. 그러면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막 해야 가치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수익률 정말 이 1% 수익률을 정말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알뜰하게 사야죠. 알뜰하게 사모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전에 그냥 들었던 이야기가 사실 좀 체감이 돼 이제. 이게 1%. 저도 그렇게 보면 한 몇 프로 좀
비싸게 사면 어때? 3, 4% 비싸게 사면 어때? 뭐 가격이 오르겠지. 아, 예,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1%라도 싸게 사기 위한 조금이라도 싸게 신경 쓰는 거. 예, 예. 근데 이 여기 보니까 이 KTNG 같은 경우도 되게 배당을 많이 주지만 주가 잘 안 움직이는 주식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KTNG에 투자하신 이유 그리고 언제 파실 생각인지. 이런 주식은 제 레이더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학생이 이거는 제가 사고 난 뒤에 학생인도 나중에 여기 분석을 해놨던데 네. 제 레이더망에 걸리는 주식은 실적은 계속 나와서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종목. 그런 종목이 어느 순간 보면 제 계산으로 싼 구역에 들어오죠. 그게 KTNG가 올해 그 구역에 들어왔어요. 근데 KTNG는 워낙 초우량주잖아요. 초우량주이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살 때는 제가 기대 수익률 한 15%에 사요. 15%를 사는데 삼성전자, KTNG, 뭐 SK텔레콤 이런 주식은 초우량주들은 사실은 한 11%? 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하고 그만큼 안정적이니 안정적이고 있으니까 사는데 KTNG가 그 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 기준인 그 배당 5% 이상 내가 사는 가격 대비 배당 5% 이상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 그 보니까 삼천리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그 네. 입에 오르내리는 주식 같기는 한데 네. 어떤 이유로 사신 거예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니까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신규 중에 금융주 아닌 게 조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로 사신 것들 보니까 네, 제가 금융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금융주가 아닌 쪽으로 이제는 좀 분산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KTNG, 삼천리, 농심홀딩스. 농심홀딩스는 우리 여기 안내서 안에 그 정채진 씨라고 꽤 그 얼굴은 안 알려져 있지만은 개미 투자자들한테 꽤 많이 알려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인터뷰에서도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것도 계속 가치보다는 가격이 많이 싸져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삼천리, 농심홀딩스, 슈픽앤코리아는 금융주가 아니면서 제 입맛에 맞는 하지만 금융주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은 5%가 안 돼도 배당 5% 이하라도 3% 이상 정도면 좀 매입을 하는 그런 주식들이 이런 주식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롯데리츠 이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예. 어떤 의미로 구입하셨는지 매수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롯데리츠하고 여기 코람코 에너지 리츠는 제가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작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을 때 매입을 했는데 이거는 1인당 5천만 원 그 정도까지는 그게 되죠. 그 분리과세. 그래서 약간 세금 쪽에서도 이익이 있으니까 리츠 펀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개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근데 지금 가격이 지금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쌀 때는 충분히 이것도 배당을 5% 이상씩 나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좀 탄탄한 걸 위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 채권형 주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결국 그러나 이렇게 좋은 주식,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주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주식이니까 하고 그냥 바로 산단 말이야. 돈 있을 때. 네. 그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다. 오케이. 킵을 하고 우리 교수님 방식대로 하면 주가가 싸질 때만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몇 종목을 이렇게 레이더망에 이렇게 넣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주가가 제 매수 기준에 들어오면 사고 또 어느 날은 이거 올라가면 그건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어느 날은 이게 떨어지면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게 되는 거죠. 예. 그 NS 쇼핑 이거는 좀 완전히 성향이 결이 좀 달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어떻게 아셨죠? 굉장히 여기 나오나? 여기 있네요. 나오죠. NS 쇼핑은 어떤 이유로 이걸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사신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은 여기 위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상위 종목 몇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있고 좀 비중이 작은 것들은 금액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종목이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신규가 많고 새로 사기 시작한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NS 쇼핑은 조금 결이 좀 다른 게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투자한 지는 좀 꽤 오래됐는데 요거는 사실 제 철학하고 다르게 산 게 맞습니다. 굉장히 눈이 밝으시네요. 이거를 또 찾아내시네. 요거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슈퍼개미가 누가 얘기를 하길래 한번 사본. 예. 근데 내동 매매를 하셨군요. 예. 약간 근데 저는 약간 어떤 게 있나 하면 저하고 굉장히 친한 어떤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좋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기준에 안 들어도 한 조금 사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조금이 어떤 분한테는 많을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사봐요. 왜 그거 사는 거는 뭐냐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그 주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 배가 아프잖아요. 그 배가 아픈 해지용으로 예, 나도 그래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많이 오르면 기분 좋으면 나도 같이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고 그래 그럼 축하해요. 나도 조금 벌어서 할 수 있는 용으로 저도 좀 해요. 근데 막 제가 이 원칙들이 있고요. 투자 원칙이 있고 매매 원칙이 있고 이건데요. 이런 원칙들을 100% 어김없이 꽉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었고 약간씩은 융통성을 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제 기준으로는 이게 10,000원에 산 20,000원이 돼야지 팔아야 돼요. 근데 기분이 15,000원이 됐으면 막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기준에는 안 되지만 내 심리는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은 팔아주는 게 좋아요. 그때는 조금은 내 마음을 좀 인정해주고 팔아주면 좋아요. 그러면 올라가도 괜찮고 내려가도 위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또 매매 방식을 조금은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NS 쇼핑은 그때 무슨 양재동에 땅이 있고 그 땅이 개발이 되면 뭐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조금 매입을 해봤고 근데 요 주식은 내가 기억이 나는 게 요 모회사가 하림지주거든요. 네. 하림지주인데 하림지주 주가가 NS 쇼핑의 반밖에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주식을 하림지주 주식으로 교체 매매를 했는데 예, 뭐 하림지주 오르면 팔고 약간 그런 상대 가치 매매 그런 걸 통해서 조금은 재미를 본 그런 주식인 걸로 기억이 나요. 테크니컬하게 그 리밸런싱 같은 것도 해가면서 해야 이제 가치 투자가 이어져 가는 거라고 이해가 되네요. 네, 계속 제 포트폴리오가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인지를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은 없어? 이거 내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주식이 있으면 그거를 사고 내가 있는 거를 팔고 항상 그런 상대 가치 매매로 요거보다 더 이 안에 이 포트폴리오 가운데에서도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비교를 해보고 이게 더 좋으면 이거를 좀 팔고 이거를 좀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이 포트폴리오는 약간 유기체거든요. 그렇죠. 식물 우리가 기르는 어떤 난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을 봐주고 조금씩 조정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 상태를 계속 지금이 최선이야, 지금이 최적이야라는 거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그 최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그런 식의 운용이다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이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비중이 다 일정하지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한양증권은 24%, 한국증권은 21%, 기업은행 16%, 뭐 이런 식으로 7%, 뭐 이런 식으로 하이투자증권이 16%, 그다음 기업은행 7% 이런 식으로 다 비중이 틀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4%, 3%, 뭐 또 기타 15% 묶어가지고 이 비중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하시는 그 뭐 로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이거를 로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좀 더 싼 거를 많이 담는 방식?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은 이거 한양증권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44%가 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비중이 훨씬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24%로 낮추면서 왜냐하면 비싸졌기 때문에 딴 거에 비해서 다른 것보다 비싸진 거는 이렇게 비중을 낮추면서 다른
거 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이거보다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교체 매매를 계속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는 거죠. 뭐 이걸 기준을 몇 프로 이렇게 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실제로 투자하신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셨고 언제 파시는 이유를 보니까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더 쉽게 다가오네요. 예, 그렇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 오픈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가치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네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인사이트. 아까도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를 한번 착 뽑은 다음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견을 그 학생들하고 뭔가 프로젝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하는 프로젝트고 언제 뭐 이렇게 여기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이제 가치 투자 차원에서 종목 하면 제가 제 기준으로 상담을 뭐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너무 지금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워낙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딸린다는 건 인기 있는 주식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편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초기에 사신 분 혹은 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벌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분들은 자꾸 고점에 물리는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의 어떤 정수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정말 어려운 분야라 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지금 말씀하신 실제로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더 쉽게 많은 분들이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숭실대학교 서준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